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연결해서 도대체 어떤 의혹이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살아줘.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0일 프로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비추는 햇살에 기분 좋은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심의 출근길 정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동작대로는 동작대교 쪽 이동하는데 방배 경찰서부터 지금 경문 고등학교 앞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외곽 과천 쪽 이동하는데도 이수역에서 사당역 쪽으로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언주로는 성수대교 쪽으로 교통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내곡 나들목부터 매봉터널 다시 개나리 아파트를 지나 르네상스 호텔 앞까지는 긴 정체입니다. 봉당 과천간도로는 청사 나들목부터 지금 양재 나들목 쪽으로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는 서강대교 방면 이제 신월 나들목부터 목동교 쪽으로 차간역이 빼곡하게 이어져 있고요. 반대 외곽 이천 쪽으로도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 진압, 신월 나들목 쪽으로는 정체 서행입니다. 그 밖에 고속도로 중에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 부근부터 신월까지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도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마감일이 6월 2일입니다. 예.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빨리 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사업소득자들, 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주 대상이지만 예. 급여 생활자, 샐러리맨 중에서도 지난 연말정산 때 이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을 경우에 이 기간에 추가 신고하면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예. 실제로 이 샐러리맨 분들 이제 바쁘고 또 뭐 이렇게 잘 이런 꼼꼼하게 안 챙기는 분인데 1, 2월 때 연말 정산에 증빙 서류 잘 못 챙긴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예. 소득공제를 못 받는데 이때 그러니까 즉 다음 달 2일까지 감기 이번에 추가 확정 신고를 하면 아하. 몇십만 원이라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왜 그 반전세라고 그러잖아요. 월세 네. 소득공제 이런 거 다시 봐야겠네요. 그죠? 많이 빠뜨린다고 합니다. 이 뭐 월세 소득 공제 또 부양 가족 공제 변화들이 좀 있고요. 부모님들의 나이가 또 많아지신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예, 의료비 많이 빠뜨린 항목입니다. 특히 이제 중도의 회사를 관둔 분들이 있어요. 중도 퇴직자들은 연말 정산할 때 많이 빠뜨리는 게 진짜 실사례가 많고요. 이분들은 정말 수십만 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월세 소득 공제 좀 얘기를 하면은요. 지난해에는 이제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집 없고 무주택 세수자이면서 이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 못한 경우에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는 월세액의 50%고요. 예. 한도는 이제 300만 원까지니까요. 한번 챙겨보면 좋고요. 앞서 제가 중도 회사 퇴사자 말씀하셨는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는 거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중간에 회사 맞습니다. 나오시고 뭐 예. 딴 회사 가신 분들 여기에 결정세액이 있는데 이것과 내가 실제로 썼던 비용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미 결정세액은 추정해서 이 판결을 했거든요. 미리 이제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 서류와 맞춰봐서 이 틀린 부분 맞춰보시고요. 사업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챙기셨겠지만 또 차일피일 미룬 분들 많습니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예. 저는 어제 다 마무리를 줬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참, 이건 안 좋은 뉴스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지난해에 가구당 한 달 평균 술값 지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네요. 아우, 갑자기 막 취하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더 막 땡기시지는 않고요. 아, 그렇지. 예. 아침부터 땡기면 알코올 중독이죠. 예.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해 이 한 가구당 월 평균 주류 소비는 1,751원이었었는데요. 예.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2012년은 9,779원인데 이제 지난해에는 10,000원이 넘었고요. 거의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예. 10,000원을 넘어섰다는 거 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역대 최고치입니다. 야, 이 술을 많이 마시는 거는 알겠는데 역대 최고치다. 이거 그만큼 살기 팍팍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술 권하는 사회. 그죠? 네, 이 좀 정성적으로 보면은 이제 삶이 팍팍해졌다,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술 관점으로만 보면은요. 소주의 도수가 요즘에 많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판매량이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냥 예. 소주 그러니까 연하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있고요. 또 소맥이라고 그래서 맥주하고 이제 소주를 섞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면서 맥주가 또 그냥 많이 팔리게 됐다고 합니다. 비싸면서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가게에서 요즘 보면은 이제 와인들 많이 이렇게 마트에서 사다 드시고 또 수입 맥주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월 평균 가게 술 소비 지출액이 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술은 이런데 담배 소비는요. 지난해 월 평균 17,263원으로 또 2003년 이후 이건 최저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저도 좀 이제 담배를 끊었고요.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예. 현실이 제주에는 많던데 아직. 예. 반영된 것 같고요. 또 이제 흡연 장소에 대한 뭐 제약 이런 것들, 또 금연 분위기 확산들이 오히려 이 담배 소비는 이렇게 크게 줄어든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거 보면 담배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다음 소식 어떤 겁니까?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겁니다. 이 예. 통계청 자료인데요.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7%로 통계를 시작한 이후 2000년 이후에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아졌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 조기 결혼하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이제 골드미스가 많아졌다. 제가 여성학을 가르쳐서 좀 압니다. 예. 네, 이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역시 첫 손을 꼽히는 게 골드미스입니다. 예. 여성 10,000원이고 결혼 안 하니까 점점점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저출산도 있습니다. 이 아이 한 명이나 아이도 안 낳거나 늦게 낳거나 하면서 육아 부담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30대 여성들이 계속 일터에 남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사상 최고치다 하지만 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비교해 보면 30대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93%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남녀의 비율이 거의 이제 아직도 2배다. 그런 거고. 또 20대로 가보면은 20대 여성이 62%고 20대 남성은 61%.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30대 여성들이 이제 결혼하고 뭐 이렇게 시댁 뭐 애 이러면서 많이 이제 일터를 떠난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경력 단절도 되고 그런데 제 주위에서 제 동료들도 이 30대 초중반 후반 이 여성 이 동료들이 일을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전 좀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예. 뭐 사회적으로 여러모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아닌가.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어제 여러분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한 기자회견 다 보셨을 겁니다. 11억 원을 사회 환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KMDC라는 미얀마 유전 개발 회사에 관련된 의혹인데요. 지난 2012년
안대희 후보자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을 맡았을 때 의혹을 제기한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자 우선 말입니다. 네. 2013년인가요? 12년인가요? 12년입니다. 12년인가요? 예. 이때 제기한 의혹 주요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핵심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요. 네. 2010년 5월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만든 KMDC라는 회사가 예. 불과 8개월 만에 미얀마 광구 4개에 대한 개발권을 획득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KMDC 관련된 회사를 쭉 보니까 이제 전형적인 우리 그 가족 기업인데 네. 그 당시 우리 안대희 총리 지명자의 공소지간인 이용수 KMDC 회장이 회장을 맡고 보통 그 다음에 KMDC 미얀마 지사장은 또 우리 안대희 총리 지명자 동생이 맡고 예. 이런 회사였는데 예. 당시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 설립한 회사 1개월 만에 당시 한나라당 의원 5분과 공식으로 미얀마 자원외교 방문단 이름으로 방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직영부 당시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가스공사, 석유공사까지 출장을 함께 가서 이 광구개발권 검토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공식적인 한 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라고 그 위원 자격으로 박영준 당시 제2차관과 미얀마 방문해서 신규 해상 광구 사업 참여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한 또한 그런 박영준 2차관의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네. 불과 8개월 만에요. 그래서 제가 2012년 국감에서 권력형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박영준 전 차관. 네. 이 감옥에 계시죠? 이분이 아직? 네네. 그리고, 이용수 회장이라는 분은 이용수 회장. 네. 예.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동서되시고,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동생은 지사장이었다 이 말씀이신데, 자, 그렇습니다. 제가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KMDC 회사가 일단은 지금 사업권을 따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지금? 현재는 KMDC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에서 실제로 석유 관련 문제를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 박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미얀마의 석유 개발권을 따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따내는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하고의 어떤 소위 말하는 정권 유착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의혹이 있죠. 의혹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단예로 미얀마 자원개발은 사실은 2000년부터 가스공사하고 예. 대우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예. 13년 전에 진출해서 대우 인터내셔널 경우 같은 거는 2000년부터 10년간 약 2조 원을 투자한 끝에 2009년에 공식적인 개발 단계에 진입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도 아마 미얀마 해상가스정 탐사 개발에 투자한 자금이 총 4조 넘는 투자를 해온 그런 사업인데 예. 불과 16억 정도에 갖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이런 그 회사가 따는 과정이 당시 집권 여당 의원들과 그다음에 2차관이 움직여서 실제 이런 곳은 제가 국감 때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땄다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을 대신해 해외 자원 개발하고 있는 가스공사도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을 불과 8개월 만에 딸 수 있는 곳은 예.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고 또한 KMDC 자사 홈페이지에도 당시에 사상 유례 없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라고 대대적인 또 광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이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장관 지명되셨던 분이죠. 김병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KMDC 비상장 주식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 숨겼다가
결국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네. 안대희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련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연관성에 있어서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직접적인 연관성은 뭐 주식을 안 가졌다고 하지만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병관 후보자가 낙마했던 것은 KMDC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걸로 숨겼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 만약에 본질적인 것은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주식을 보유했다면 떳떳하게 밝혔겠죠. 예.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대희 우리 내정자가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주변에 그런 그 특혜 의혹을 갖고 있는 사실은 이 KMDC가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그 사실은 가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특혜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KMDC가 우회 상장을 통해서 시사차익을 노렸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CNK 인터내셔널과 같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혹들이 여러 번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혀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본인은 지금 전혀 상관이 없고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른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그 저희가 이제 확인을 여보세요? 예, 말씀하시죠. 네네. 친동생 연료 관련돼서 네.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번 청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총리실 측에서는 당시 안 후보자 친동생이 자신도 모르게 KMDC 지사장으로 등재돼 있었고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안 후보자가 바로 회사를 그만두게 조치해서 재직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사실은. 예. 그럼 왜 한 달 만에 정상적 여보세요? 이러면 예. 왜 한 달 만에 그만두게 했을까?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회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시켰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회사에 잘 모른다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일단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안대희 어쨌든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11억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 5개월 동안 16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전관예우 부분에 대해서 예. 분명히 본인도 문제가 있다,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전관예우 문제가 벌어지니 어저께 이제 재산 11억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정홍원 총리 사퇴하고 난 뒤에 3억을 먼저 내셨잖아요. 여보세요? 예. 냈고 또 이 정관예우 문제가 되니 11억 전액을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정성에 있어서 국민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 예. 지금 사회 곳곳에서 사실은 특혜, 이 관피화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하는데 대표적인 저는 법피아인 경우이다. 우리 안대희 총리 내정자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11억을 기부를 한다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전관예우를 했던 그 대표적인 무려 뭐 사실은 지난 그 정동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 후보 같은 경우는 7개월간 7억 받았다고 낙마를 했는데 그 우리 안대희 내정자 수임료는 예. 뭐 사실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을 통해서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청취자 문자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120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도대체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돼 공격을 위한 공격은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예,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리 내정자는 사실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행, 나쁜 관행 때문에 벌어진 세월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특혜 의혹, 전관 예우 뭐 이런 부분에 휩싸여 있는 후보가 내정된다는 것은 예. 과연 국민으로서 적절할까 이런 이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야당 분위기, 안대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 통과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건 총리는 인준 청문회 아닙니까? 인사 청문회가 아니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크게는 이번 총리는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줄 총리가 아니고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회 곳곳에 있는 이런 관피야, 법피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4월 16일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내각을 총괄할 그런 총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총리를 바랬는데 사실은 그 자격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모두가 흠 없는 분이 없겠지만 이런 아주 특별 전관 예우를 받은 이런 분들이 다시 총리로 온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예. 철저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박 의원께서 이제 2012년에 말씀하신 것 말고 추가적으로 KMDC 관련한 의혹 같은 것을 청문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증거 같은 거를 더 추가로 확보하셨습니까? 제가 아직 청문 정식 위원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당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에서 수집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은 새로운 사실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뭐 결과적으로 제가 뭐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한 2년 전 제기됐던 문제가 다시 이제 이렇게 제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당 차원에서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KMDC 문제 이 부분도 있고 이 사회 환원 부분도 있는데 5280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어제 드라마에서도 검찰 조사 받으니까 그룹 회장이 전 재산 사회 환원한다던데 점점점 우리는 지금 드라마 보고 있나요? 예,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금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아니, 그리고 너무 다른 세상 얘기 같아요. 아니, 일당 1,000만 원이 그게 물론 모두의 꿈이지만 그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뭐 우주선 타고서 어디 화성 갔다 온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도 너무 놀란 게 사실은 그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전관 예우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무려 한 달에 3억 2천만 원 꼴로 이렇게 월급 수임료를 받는다는 것은 예. 재벌 총수 기사를 봤더니 재벌 총수 17위에서 19위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임료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 건 있죠.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훌륭하신 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한 상황에서 능력은 있으시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정관예우를 통해서 고소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네. 문제가 되는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관련 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거기에 유관된 세무 업무, 유관된 소송을 맡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쟁도 있더라고요, 지금. 예, 지금 보도에 보면 사실은, 우리, 내정자께서는 뭐, 양심에 꺼리낌 없이 떳떳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 본인이 작년부터 했던 수임 내역, 금액, 이걸 밝히면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모 회사 건을 수임한 부분을 문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청문을 통해서 자료를 떳떳하게 다 공개를 하면 명명백백하게 그런 공개를 하겠죠.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5월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예, 세시봉 오늘도 문사철의 강흥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이에요. 자치라기보다 지방이라는 게 옛날에는 어떤 의미였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만둬서 시간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이제 조선부터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자, 조선 시대는 정말 문자 그대로 중앙정부가 지방을 확실히 컨트롤했나 이 부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까지는 뭐 지방이 뭐 중앙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 적대적인 M&A라 그럴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려의 복속이 돼서 정신적으로는 이제 고려의 중앙 정부를 따르지 않는 지방 세력이 많았다고 했는데 호족과의 관계 뭐 이런 거죠. 예, 지금 뭐 말씀 잘하시는데 호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있고 중앙 정부하고도 이렇게 대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 시대로 가면은
이 호적이 다 향리로 바뀌어요. 이 향리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향리는 관리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지방에 이제 관리가 되는 그죠. 건데 지방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파견하는 그 사또가 있지 않습니까? 수령이라고 하는 수령이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딸린 그 향리로 이방이라든지. 예, 그렇게 재편이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하면 왠지 이제 큰 세력인데 이게 예. 향리가 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꼬리를 내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조선 시대의 중앙 집권도라는 거는 당대는 아마 중국을 빼놓고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제 강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중앙이 사실은 그 지방 모든 것을 이제 그런 지역색 또는 나는 뭐 고려 나 무슨 뭐 저 신라 출신이다 뭐 이런 식의 지역색이 완전히 탈피가 된 그런 중앙 집권화가 이제 완성이 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향리 말씀하셨는데요. 이 토호 세력 뭐 네. 이 지금도 지방 토호가 지금은 지방 유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방선거 이렇게 보면 그 지방 유지들의 그 입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한창 논란이 됐을 때 네.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정당공천 안 하면은 결국은 지방 유지들의 입김 혹은 본인들이 직접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그렇죠.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겠네요. 그런데 아마 조선시대 때 중앙 집권 이계력이 강화되고 중앙이 파견한 사또가 그걸 장악하려고 했던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그렇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정당공천이죠. 예, 예, 그렇죠. 왕실공천이죠. 그러면은 그 사또 지금 파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추가적인 뭐 이렇게 되면 꽉 그 지방을 중앙이 움켜줄 수 있는 장치 같은 거 어떤 뭐 게 있었을까요? 모든 게 다 서울을 중심으로 뭐 이루어졌어요. 아마 우리가 뭐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은 뭐 제주도로 보내라. 예. 이게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속담 같은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의 모든 지방이 다 서울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서울에 딱 궁궐이 있으면 지방에는 그 궁궐의 대변자인 뭐 지사라고 할 수 있는 그 관아들이 있고 예. 서울에 국립학교인 성균관이 있으면 지방에 또 국립학교인 향교들이 있고 예. 서울에도 지금 저기 종로구에 그 제사 지내는 사직단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사직공원. 예, 이 사직단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새끼 사직들이 다 또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군대 조직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동심원을 그리는 이런 구조하에서 중앙에서 파견된 사또들이 이제 장악하는 이런 방식이었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새는 사실은 중앙으로 지방들이 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네. 돈이 다 재정권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그러니까 재정은 많이 독립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분리가 됐으니까 이런 장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그랬던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초기에는 그랬죠.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까지 관행이 있었을 테니까 예. 지방의 이제 호족들이 뭐 지방 재정 자리별하기보다도 하면 근데 꽉 쥐고 있었던 게 있는데 예. 이걸 다 서울로 집중시켜서 모든 세금도 지방에서 이렇게 걷어들인 곡식들을 지방의 각 이제 그 창고에다가 저장해 뒀다가 예. 이거를 뭐 그 1년에 한 번씩 딱 이렇게 저 서울로 올려보내는 그 날짜의 기한을 다 정합니다. 그래서 뭐 전라도는 언제까지 올라오고 경상도는 언제까지 와라 이런 걸 해서 모든 이제 그 세금을 그 중간에서 이제 지방 수령이나 지방 그 저 향리들한테는 이제 일정하게 떼주고 너희들은 얼마만큼 갖고 나머지는 다 중앙으로 올려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 같은 걸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장치가 처음부터 아주 단단히 마련돼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장치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중앙에 딱 묶어두려고 한다 하더라도 네. 오랫동안 이게 나눠져 살았으니까 네. 뭐 지역 감정 혹은 뭐라 그래야 되나 지역 특성 아니 감정이 맞겠죠. 지역 차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앙에 모든 게 집중이 되고 이 향촌 사회들을 다 장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지방에서 이렇게 내려가 사는 사대부들도 결국은 자기가 언젠가는 뜻을 펴기 위해서는 중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지방에 이제 그 자리 잡은 이 그 사대부들 있죠. 예. 이분들이 대개 이제 중소지주나 뭐 이런 어째 땅을 가지고 그 집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대개 이제 노비나 뭐 농민들을 그 사용해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 그 향촌 사회를 이렇게 장악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조선 중기에 이르면은 이런 사람들이 중앙에 진출을 해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이제 그 관료를 하면서 이 성공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고려 시대까지는 잘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냥 지방에서 중앙을 바라보고 지방에서 먼저 그 지방을 자신이 확실하게 장악을 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서울로 이렇게 진출하는 건데요. 재미있는 현상은 제가 조선시대에 관한 역사책을 만들다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다는 게 별로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여러 가지 기록에 왜 우리도 조선시대 때 정치를 보통 붕당 정치라고 하는데 예. 동인 서인 나눠져 있고 하는데 동인이 대개 그 지방 지역으로는 어느 지역을 그 기반으로 하냐면 영남 지방을 대개 기반으로 한다고 예.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서인은 중앙에 서울 예. 중심으로 한 경기 기호라고 해가지고 호남 오서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주요 당파에는 북한이 빠져 있다 그쪽에 이거죠. 뭐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초기엔 좀 나오지. 그리고 평안도 황해도 이쪽 그 서북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그쪽이 차별을 당한다.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좀 소외가 됐다 이거죠. 그렇죠. 뭐 홍경래 난이라든가 어떤 임꺽정의 난 이런 대규모 반란이 되게 그 서북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뭐 뜯어가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인제는 등용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그 이제 겹쳐가지고 그 지방이 좀 소외가 되고 대개는 이제 그 한강 이남 쪽에서 그 지방들이 뭐 그 한강 이남 쪽에서는 그런 뭐 지역 차별이라든가 지역 감정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선의의 경쟁은 펼쳤을지 몰라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소외된 지역 출신이군요. 저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신데. 그랬습니까? 예, 그렇군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마 그래서 좀 세력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도 말이에요. 사실은 정치인들 중에 제가 한 가지 우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정치인 중에 대선 꿈 없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되는 꿈? 정치를 한다는 게 대선을 맞습니다. 겨냥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 다 대통령 꿈 꾸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들은 뭐 누군지는 얘기 못 하겠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방선거 나가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예전 얘기예요. 내가 지방선거 나가는 이유가 이 지역을 내 지역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제 거기에 도지사 같은 걸 하면은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 제가 직접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도 자기 지역을 기반으로 중앙에서 정치를 한다. 바로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 근데 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어쨌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 국민 국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하고 뜻을 펴려는 사람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든 무엇을 기반으로 하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중앙에서 이제 그 중앙 권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런 뭐 생각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문제는 조선 시대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방 향촌 사회에서 그 향촌 사람들을 뭐 향약이라든가 향약 아시죠? 향약이라는 게 이제 그 지방 뭐 과실상균위에서 잘못한 거는 서로 고쳐주고 덕업상권 뭐 좋은 것들은 서로 권하고 하는 식으로 지방 향촌민들하고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운명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헤쳐나간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실제로 지방에 이제 봉사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향식으로 지방에서 어떤 이제 그 명망과 덕업을 쌓은 사람이 이제 중앙에 진출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국민 전체를 위해서 백성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이제 상향식의 그런 그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는 그들 사대부들의 이익에는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지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대권에 또 뭐 도전을 하겠다. 이건 뭐 나무랄 생각이 아닌데 문제는 저는 이제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요. 요즘에 지금 지방선거에 뭐 자천탄천으로 어쨌든 이제 이 나오는 후보들 보면은 되게 대권 후보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 대권에 도전할 일단 만한 서울은 그렇죠. 뭐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수도권은 되게 이제 대개 우리 대권 후보로 김진표 후보하고 남경필 후보 대권 후보 돼서 좋으시겠네. 되게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정치를 하거나 무슨 활동을 하다가 이름을 널리 알린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출마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걸 볼 때는 오히려 그냥 중앙에서 자기 그 실력을 쌓고 이미 명망을 쌓은 사람들이 명망가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방을 또 하나의 이제 그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조선시대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저는 강원도 출신입니다만 그러세요? 예, 뭐 경상도든지 거기도 그 조선시대 때 소외된 지역이겠네요? 강원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북한보단 난가요? 예. 강원도는 그래도 어쨌든 이 경계와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조선시대처럼 그 향촌 사회에서 그 향촌을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 향촌민들의 또 어떤 이제 그 존경도 받고 이러면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사람이 그 지역에서 보니까 대단한 실력자가 나타났더라. 제가 전혀 몰랐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더라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중앙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각 지방의 뭐 특히 광역자치단체장들로 이렇게 후보로 나오는 분들은 뭐 되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중앙에서.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올라와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중앙에서 정치를 하는 게 정상이지 중앙에서 유명해진 다음에 지역 기반 쌓으러 잠깐 내려가 가지고서 도지사 같은 거 하는 건 좀 그렇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제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이론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시골에 이렇게 이제 박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쌓는 거죠. 본인이 야망을 갖든 말든 그러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한번 중앙에 나가가지고 좀 진짜 전국을 상대로 한번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사대부들끼리의 일이었지만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중앙에서 소위 이제 우리가 훈척이라고 하는 이 뭐 나라의 어떤 이제 그 왕이 바뀌거나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점점 그 기득권을 잡고 말하자면 부패에 가면은 향촌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향촌에 있던 실력자들이 뭐 과거 시험을 통하거나 아니면 천거를 통해서 올라와 가지고 그 기득권 세력하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득권 세력을 이제 물리치고 정권을 잡아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지방선거 구조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그거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지방자치 근데 진짜 이 시대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학자들이 아마존이나 나일강 유역 가가지고 원시적 생활하는 부족들 보고서 사회 현상을 연구하듯이 근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시봉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흥찬 대표였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오늘도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리죠. 4740님, 아침에는 좋은 출발을 위해서 기분 좋은 방송 좀 해주세요. 신율 교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도 기분 좋은 방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1477님 보내주신 거, 스포츠인이 수억 받는 건 정상인가요? 글쎄요, 이 생각 못했네요. 그리고 1181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정치 공세엔 다들 어찌 이리 열심히신 듯, 세월호는 벌써 다 잊은 듯, 안전한 대한민국은 입으로만 만드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이게 민심입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852님, 그럼 도대체 누굴 임명해야 민주당은 활짝 웃으시겠습니까? 대안 좀 말해보세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